미국의 은행 금융기관들은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지준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법정 지준율을 초과해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는 금융기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초과 지준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맡겨야 되는 금액이 요만큼이고 뭐 더 이거보다 더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초과로 이렇게 KB은행이 초과로 이렇게 중앙은행에 예치를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리저브 마켓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마켓이냐면, 자, 우리은행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KB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저브를 우리은행 리저브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은행 다 요즘 전산화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은행 지준금에 이 지준금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공짜는 없습니다. KB의 지준금을 우리은행이 살짝 빌려오는 거잖아요. 조금 빌려올 때 그때 이제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자율이 바로 뭐냐면 Federal Funds Rate예요. 이게 바로 Federal Funds거든요. 이 금액이 그냥 Federal Funds라고 여러분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시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준금도 거래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과 KB은행 사이에 당연히 지준금도 우리가 서로 빌리고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캐시가 또 있겠죠. 이제 은행들은 사실 은행 금고에 캐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볼트 캐시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VAULT 볼트 캐시라고 불러요. 그 엄청나게 큰 금고를 볼트라고 하잖아요. 작은 금고는 세이프고 은행은 세이프가 아니죠. 볼트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볼트 캐시 같은 것들이나 이제 혹은 한국은행에 예치해 놓은 이제 지준금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제 다른 은행에 빌려줘요. 그런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금리를 이제 콜 금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콜 시장이라고 해요. 콜 시장은 단순히 지준금만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들이 있겠죠. 초과 지준금이라고 할 수 뭐 지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트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볼트 캐시가 있는데 그 볼트 캐시를 이제 다른 은행한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준금만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초과 자금들, 여유 자금들까지 같이 들어와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리저브 마켓이라고 부르지 않고 콜 시장이라고 불러요. 콜 마켓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금리라고 하는 것을 기준금리라고 부르고요. 그 기준금리는 공개시장 조작정책 오픈마켓 어퍼레이션에서 채권을 보통 채권을 보통 팔 때죠. 채권을 팔 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융기관들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금융거래가 이제 콜 시장이고요. 이제 콜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콜 금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잘 알고 있어야 뭐 캐나다라든가 혹은 유럽 금융시장도 매우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Federal Funds Rate이 바로 중앙은행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금리고요. 그 금리는 바로 금융기관들의 지준금이 거래가 되는 이자율, 거래가 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인데 결국은 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모든 시장 이자율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변하면 사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 팔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오픈마켓 어퍼레이션을 할 때 적용되는 금리란 말이에요. 자, 시중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유동성이 필요해요. 그러면 중앙은행한테 채권을 팔고 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폐를 받는다는 말은 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여기 중앙은행의 뱅크 오브 코리아의
예. 금고입니다. 예. 뱅크 오브 코리아 금고에는 금도 있어요. 예. BOK 사실 뭐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금고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이제 시중은행 하나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제 채권을 이제 파는 경우죠.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요. 국채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캐시를 그냥 이렇게 우리은행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중앙은행은 여기 이제 우리은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을 좀 홍보하는 것 같아서 자, 이번엔 하나은행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번엔 하나은행이라고 신한이 더 큰 은행이죠. 하나보다. 자, 신한은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이 중앙은행한테 국채를 팔고 캐시를 받아요. 자, 여기가 바로 뱅크 오브 코리아에 있는 금고고요. 여기에 이제 신한은행의 지준금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뱅크 오브 코리아는 채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캐시를 신한은행 여기 지준금에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럼 신한은행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지준금이 있고 이만큼의 초과 지준금이 생겼으니까 이걸 자기가 그냥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냥 중앙은행의 금고에 사실 금고는 아니에요. 금고에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준금리가 변하게 되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유 자금이 생겼어요. 결국은 국채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이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할 때 RP라고 하는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RP, 리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 반드시 되팔아야 돼요. 한 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 카우너 트랜잭션이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거래를 하는데 너무 많은 얘기들을 제가 하는 것 같죠. 아, 네, 이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나중에 금융 관련된 수업 들으시면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가 B한테 RP를 팔았습니다. 그럼 B는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한 보통 7일 일주일이에요. 반드시 B가 다시 A한테 이걸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반드시 일주일 뒤에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금융 거래가 바로 이제 RP 거래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뱅크 오브 코리아와 신한은행 사이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여유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금을 콜 시장으로 보내는 거죠. 콜 시장으로 보내서 다른 금융기관에게 빌려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신한은행이 벌게 되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콜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여유 자금을 얻게 된 첫 번째 채널은 바로 기준금리를 통해서 여유 자금을 사실 얻은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자신이 확보한 여유 자금을 콜 시장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빌려줄 텐데 그렇게 되면 신한은행이 얻게 되는 이자율은 바로 콜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기준금리가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콜금리가 그 다른 금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자율은 이렇게 파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적어놓은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 팔러시 레이트라는 뜻입니다. 뭐 정책금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산업은행이나 이런 국책은행들이 특정 기업한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되는 금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금리도 사실 정책금리라고 부르기는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팔러시 레이트라는 뜻으로 중앙은행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바로 그 금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IT는 결국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거예요. 결국은 콜금리, CD금리, 그다음에 뭐 국고채 금리 이렇게 쭉 다 연결이 될 테니까요.